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아래 기관명을 확인한 후 해당 명칭을 했어. 근데 이 로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클릭을 하면 구글 이미지 검색을 딱 클릭하는 순간 바로바로 찾아집니다. 이 로고는 국경은 의사예요. 국경은 의사를 클릭을 하는 순간 위키백과나 백과사전이 시작되고 쭉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결과요. 보시면 자, 위키백과 간단하게 위키백과에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 199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1999년에 했다라는 부분을 이 엑셀에다가 스프레드시트에 넣으면 되는데, 이건 선생님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선생님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좀 차이가 있는 게,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맞게 문제가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다 풀면서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5문제만 풀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이 뒷단위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할 때 되게 재미있을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부분이에요. 유튜브는 선생님들 이렇게 아시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보시면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국가가 어디냐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게시자까지 있습니다. 유튜브는요. 선택을 하고 구글 앱스에 보면 이제부터는 이 구글 앱을 통해서 문제 푸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V를 하고 게시자를 삭제를 하면요. 저기 팁은 있습니다. 따로 선택을 하면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받은 국가에 대한 유튜브가 실행이 돼요. 실행을 누르면 플레이가 되죠. 플레이가 되면 플레이를 잠시 멈추시고 난 다음에 이 우클릭을 하면 동영상 URL 복사가 돼요. 동영상 URL 복사를 해서 답안에다가 이 아래쪽 답안에다 붙였는데 지금 제가 하지 않거든요. 여기다 일단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유튜브 동영상의 URL이고요. 두 번째는 지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도에 대한 부분인데, 지도 같은 경우는 구글 지도가 기본 앱에 있어요. 여기서 지도를 선택을 하고요. 문제에서 어디라고 그랬냐? 스톡홀름 스웨덴이라고 했어요. 스톡홀름 스웨덴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검색을 하면 스톡홀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거를 되게 좀 구글 지도를 잘 쓰고 있는 부분이, 제가 해외여행 갈 때 되게 잘 써요. 아니면 우리나라 갈 때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시면 사용자 휴대전화로 보내기 있죠. 제가 진동을 한번 없애볼게요. 선생님들 보실 수 있도록 진동을 없애고 내가 저장을 누르고 사용자 휴대전화로 보내기 하면 이 중에서 내하고 관련되어 있는 계정을 스마트폰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알람이 와요. 그럼 제가 해외여행을 갈 때 내가 가보고 싶어하는 것들 구글에서 다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놓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별표시에 저장을 해놓고 사용자 휴대전화로 보내기 하면 제가 여기서 구글 지도를 선택을 하면 우리나라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되긴 한데 우리나라는 방향밖에 안 돼요. 외국 가면 구글 맵이 내비게이션하고 다 됩니다. 이 자체 그냥 내비게이션 돼요. 되게 정확하더라고요. 가서 구글 맵을 실행을 하며 도보 길찾기 같은 게 하나 실행이 되고요. 하나는 내비게이션이 돼요. 근데 근처인데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찾기 딱 누르면 내 위치하고 내가 가야 할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가 돼요. 이거 보고 따라가면 돼요. 아니면은 뭐 가서 렌탈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가고 싶은 거 저장돼 있어요. 지금 제 스마트폰에 보면 지금 제가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스톡홀름이라고 딱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니까 이거 안 찾아지는데 그 스웨덴에 가서 이렇게 누르면 이 스톡홀름까지 가는 자동차하고 근처에 가면 길찾기까지 다 있어.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 갈 때 여기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다 저장을 해놓고 휴대전화로 다 보내. 그러면 거기 가서 뭐 누구한테 뭐 익스큐즈미라서 물어볼 필요 없이 여기 딱 실행시키면 바로 그냥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여기서 또 몇 분까지 정확하게 찾아주니까 이거 되게 효용성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거 하나가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도움이 돼요. 또 다른 거 하나 여기 메뉴를 누르시면 위치 공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죠. 나 어디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위치 공유 누르면 다른 사람한테 바로 그냥 내 위치가 공유됩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그 문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글 지도를 사용하시면 이런 부분이고요. 또 다른 거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구글 자, 위에 검색어를 갖다 놓으시고 구글 아트 프로젝트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게 구글에서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장소, 인물 이런 사람들의 3D 뷰를 다 구현해 놨어요. 그래서 구글 아트 앤 컬처라는 사이트로 딱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예술과 관련되어 있거나 미술관이나 박물관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이런 별에는 밤이 전 세계 제일 비싼 그림이래요. 우리 돈이 약하잖아요. 비싼 그림 보고 싶죠. 뉴욕에 있더라고요. 가보지 못했는데 이 그림을 클릭을 하면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뮤지엄이 나와요. 박물관이 나오고 오른쪽 밑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의 사람 모양 있죠. 사람 모양은 있다는 건 이게 3D로 다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지도를 한번 클릭을 하면 이 그림은 이 박물관 5층에 있더라고요. 제가 자도 보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보여줬는데 5층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뷰를 클릭하면 이 5층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이 쭉 나여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게 이거죠. 전 세계 제일 비싼 그림. 클릭을 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 이거구나. 그래서 아이들하고 뭐 모나리자 같은 거 직접 가보진 못하지만 루브르 박물관 이런 거 바로 보여줄 수도 있고 전 세계에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가 쭉 나와요. 전시회도 나오고 나오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람 모양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거는 다 사전에 그 3D로 다 구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가는 것이죠. 좀 거리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국립가천과학관 클릭을 하면 국립가천과학관이 나오고 국립가천과학관을 클릭을 하면 그 사람 모양 나오죠. 클릭을 하면 바로 이 장소에 대한 3D 뷰가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기 전에 못 가본 아이들한테 국립가천관에 가면 이게 정약용 선생이 만든 거중계요. 화성을 만들 때 했던 거다.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로 해서 쭉 다니면서 바닥에 표시하시면 볼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봉화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서 아이들한테 바로 보여주면서 글도 확대가 잘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옹수망이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보지 못한 것들 아이들한테 다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컴퓨터 교실에서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애들이 아니라 선생님도 학교에 계신 일반 선생님도 놀라실 것 같은 경우가 그래서 미술가를 쳤어요. 모네 하면은 수채화 형태로 되게 유명하죠. 그러면 클로드 모네라고 해서 더보기를 누르면 클로드 모네의 작품이 다 이렇게 구현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예술가들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계를 누르면 초기 작품부터 후기 작품까지 일목요하게 시간별로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색상별로 하면 이 화가가 가장 많이 썼던 색상별로 내가 그림을 따로 추출해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구현을 많이 해놓고 장소도 다 구현을 해놨어요. 장소도 뭐 예를 들어서 파리를 검색을 하면 프랑스 파리에 대한 부분, 장소를 선택을 하면 파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아래쪽에 파리에 대한 부분과 시간별로 이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다 볼 수 있고 스트리트 뷰도 다 구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한번 호흡을 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다양한 형태의 재미있는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지도를 찾으라는 문제이긴 하지만 구글 맵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기능들 아이들한테 같이 호흡을 하면서 지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었던 요거는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앱이에요. 구글 사진, 구글 포토입니다. 선생님들 그 스마트폰 이제 평생 사시면서 스마트폰 계속 쓰실 거 아니에요. 그 스마트폰 바꿀 때마다 뭐가 제일 귀찮으시죠? 사진하고 동영상이죠. 저도 그래요. 스마트폰 바꿀 때마다 사진하고 동영상 이렇게 하드에다 저장해 놓고 이렇게 되게 귀찮아요. 근데 구글에서 구글 사진이라고 구글 포토라는 앱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 개인 계정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구글 포토랑 연동을 제 개인 계정만으로 해놔서 그렇습니다. 이 구글 포토라는 앱은 이 스마트폰에다가 이 기본적인 구글 앱에 있고요. 스마트폰에 구글 포토라는 앱을 설치를 해놓으시면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자동으로 백업이 되고 용량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고화질 사진이라서 사진이 뭐 9메가짜리, 8메가짜리인데 물론 사진은 3메가 미만으로 동의를 해야 돼요. 자기가 3메가 미만으로 줄여지거나 동영상은 HD 1080 HD급으로 해가지고 1920, 1080 정도로 줄여줘요. 근데 요즘에 사진 같은 경우 출력 잘 안 하시잖아요. 화면에서 다 보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용량을 차지하지 않고 다 백업을 해줘요. 저는 그래서 항상 쓰는데요. 잠깐 보시면 자, 구글 포토 앱이에요. 구글 앱에 가면 포토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하고만 돼 있는 게 아니라요. PC에 있는 동영상도 다 업로드가 가능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하고 이미지 다 했더니 한 2.2TB 정도 되더라고요. 그 2.2TB 전 다 업로드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그 PC가 혹시라도 하드도 HDD도 수명이 있는 거 아시죠? 읽어드리는 수명이 있고 DVD나 이런 것도 수명이 있는데 이렇게 백업을 해놓으면 하드가 혹시 에러가 나더라도 걱정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구글 사진이라는 앱이 있고 이 사진이라는 앱을 실행하면 스마트폰에서 찍은 물론 이제 저거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와이파이 접속됐을 때만 아니면 충전 중에만 백업을 하겠다고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자동으로 백업이 될 뿐더러요. 뿐만이 아니라 여기 잠깐 보시면 사람 얼굴로 또 자동으로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제 큰애인데 생각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 큰딸이 얼굴이 들어가는 사진, 아이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만 따로 추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얘 얼굴이 들어간 사진만 얘가 판단해서 그 사진만 따로 보여줘요. 또는 장소도 있어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하면요. 자, 여기 보시면 장소, 그래서 더보기를 누르면 이 사진이 어디서 찍었는지에 대한 장소만 나와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되게 웃겼던 게 어디 갔냐?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서 찍은 것들하고 이 사진을 찍은 것들이 다 연동을 해놨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쓸 수가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형태, 그 장소뿐만이 아니라 그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미지 중에서 꽃이 들어간 이미지만 찾고 싶어요. 꽃이라고 치면 꽃이 들어간 이미지만 따로 이렇게 뽑아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 영화 같은 것도 따로 만들어줘요. 알아서 얘가 음성까지 가서 음성이 잠깐 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형태의 사진도 AI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특정한 날짜가 되면 과거의 추억을 한번 떠올리시겠습니까 해서 아이의 성장 앨범 같은 거 알아서 보여줘요. 클릭을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제가 좀 좋아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PC에 있는 것도 다 업로드 된다고요. PC에 있는 것도 다 업로드가 돼서 제 그 동영상이나 사진이 혹시 없어질까,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뭔가 또 저도 한번 떨어뜨려가지고 외장하드에 있던 거 복구하느라 18만 원 들었거든요. 그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동영상이 있어서 그 돈을 드릴 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다 다 백업을 해놓으니까 마음은 좀 든든해요. 그리고 더 이제 좀 재밌었던 부분이, 옛날에 그 똑딱이 디지털 카메라 찍은 건 GPS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진을 막 그 동영상 업로드를 했더니 그때 찍었던 걸 얘가 장소에 다 분류를 해줘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제주도에서 똑딱이로 찍었던 사진인데 제주도 사진으로 다 분류를 해놨어요. 봤더니 얘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산 일출봉, 용도암 사진 같은 거, 아 여기 제주도다 해서 알아서 제 장소를 분류를 해주고, 춘천 소양호에서 찍었는데 춘천 소양호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없었어요 뒤에. 근데 그 댐의 모습이 소양호 댐이다 판단해가지고 얘가 알아서 분류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지만 선생님 아이들도 그렇죠. 이 애들도 이제 평생 스마트폰 사용하면 그 동영상하고 이미지는 계속 쌓일 거란 말이죠. 그런 걸 관리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배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연동된 게 이 아까 보셨던 구글 포토앱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걸 선호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앱, 그 선생님들도 그러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진 같은 경우 출력 거의 잘 안 하시고 화면상으로 보시잖아요. 얘는 화면상으로 보기엔 전혀 지금 보시는 것 좀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공되는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시험 문제와 관련된 노벨상 시상식 이미지가 제공이 됩니다. 제공이 되면 그 제공된 이미지를 가지고 구글 포토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거기에 구글 포토에 올라간 이미지를 보시면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타나거든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구글 포토에다 업로드를 해서 그 구글 포토에다가 업로드한 잠깐 다시 가볼게요. 네. 자 보시면 하나 사진을 클릭을 하면요. 그래서 공유를 누르면 아래쪽에 여기에 보시면 새 공유 앨범이 있고 공유 앨범에 추가가 있고 공유 링크 만들기 있는데요. 새 공유 앨범 클릭을 하면 폴더를 이 구글 포토에서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가 사진 100개, 뭐 동영상 20개 넣고 요 URL만 알려주면 공유 앨범에 대한 URL만 알려주면 예전에는 사진 어떻게 하셨죠? 다 첨부 파일에서 보내려면 다 메일로 해가지고 이만큼씩 보내줬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공유 앨범이에요. 앨범에다가 내가 동영상 사진 막 집어넣고 이 앨범에 대한 URL만 딱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스마트폰이든지 컴퓨터에서 들어와서 그 클릭만 하면 그 폴더에 앨범에 들어가 있는 사진하고 동영상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하고 동영상 같은 거를 굉장히 쉽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기능들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이랑 구글 포토라는 얘기예요. 물론 교재에는 좀 설명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제 계속 잘하면서 특히 요즘 학생들 다 셀카 찍고 동영상 찍고 그걸 관리를 하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글 캘린더 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을 추가하세요라고 해가지고 그 캘린더 앱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아이들과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주성으로 그 구글 캘린더하고 그 연결을 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클라우드 수업을 하면 뭘 알 수가 있죠? 지메일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지메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글 캘린더에 들어가서 구글 캘린더라는 앱에 들어가서 구글 캘린더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지메일을 집어넣고 일정을 만들면 그 아이들하고 계정이 바로 그 아이들의 일정에 내가 만든 일정이 심겨져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수업이 언제라는 거, 보강이 언제라는 게 바로바로 갑니다. 부모님한테도요. 부모님의 지메일만 알고 있으면요. 그런 부분이고, 자, 14번 문제는 구글 번역기예요. 구글 번역기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고 두 가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30분 정도에 마무리할게요. 이 타임은요. 그 구글 앱에 보면 기본적으로 구글 번역이 있어요. 그 구글 번역은 118개 국가로 다 번역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초등학생이 배우는 그 공부 중에 46%는 나중에 가면 쓸모없을 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게 말이 돼? 그랬는데 이 구글에서 만든 게 있어요. 구글에서 뭘 만들었냐면 우리나라는 3차 지원 국가에 해당하는데 어떤 거냐면 그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어순이 똑같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단말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단말기가 있고 제가 단말기가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면 자동으로 번역이 돼요. 음성 인식을 해가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내가 얘기하는 게 자동으로 번역이 되고 추후에는 그게 실시간으로 음성화된다는 그 뭐 5년에서 10년 내에 그게 완성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외국어 교육에 대한 학원들은 의미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구글 번역 같은 경우는 잠깐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구글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타나는 노벨 수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오고 번역을 선택을 하면 언어 감지 누르면 한국어가 이렇게 감지가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전 세계 118개 언어로 다 번역이 됩니다. 뭐 이거 번역해주는 게 작년에 이세돌하고 이거 받았었던 딥마인드사의 알파고가 이거 참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단어 하나하나 번역했는데 요즘에는 어순이 똑같은 나라끼리 통으로 묶어서 한 사람이 10년, 아니 100년을 공부할 거 얘 같은 경우는 1분 단위로 계속 언어를 축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그 번역가들 같은 경우 기술 번역이 있고 문학 번역이 있는데요. 기술 번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원본을 딱 주고 다 번역해 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구글 번역을 하면 돌려요. 그리고 감수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술 번역가들이 점점 더 자리가 줄어들고 이게 나중에 문학 분야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수업 때도 수업이나 공개 수업 같은 데도 재밌게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선 중국어 관찰을 그랬는데 우리가 가장 안 해본 것들이 아랍어 같은 거잖아요. 이건 선택하고 여기서 듣기 누르면 이 아랍어를 바로 원어민 발음으로 다 들려줘요. 내가 원하는 국가어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선택되는 어떤 국가 언어든지 바로바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선생님들도 그 아이리버 뭐 전자사전 이렇게 열려놓고 공부했는데 저는 아이들 공부시킬 때 노트북 딱 열고 네가 원하는 구문 단어 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간단하게 영어로
치면은 여기서 sky, 이렇게 발음 바로 들을 수 있고 뜻도 바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시키고 있어요. 이런 번역 앱을 어차피 얘네들 다 글로벌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이제 구글 번역 앱이 따로 있어요. 이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으시면 저도 유기하게 쓰는데 외국 가면 이렇게 타자에서 번역하면 딱 나오죠, 지금처럼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뭐죠? 간판, 메뉴 같은 거 모르잖아요. 그 예전에는 구글 번역 앱이 이렇게 찍고 제가 외국 가서 해봤는데 찍고 그 메뉴판을 줬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글씨인지. 사진을 찍고 이렇게 문지르면 도착을 한국으로 해서 문지르면 그 메뉴판이 번역이 돼요, 이미지가. 그리고 간판 같은 것도 저기 뭐하는 저기 가게지 이렇게 찍고 문지르면 번역이 됐는데 이게 좀 더 이제 나중에 지금 그 새로 업데이트되는 번역 앱 같은 경우는 문지를 필요 없이 찍는 순간 번역이 되게 이제 개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얘네는 어차피 해외여행 자주 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BCM 문제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아시면 도움이 되는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예요.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는 앱은 아니고요. 하나의 그냥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인데 구글에서 취합할 수 있는 모든 검색량을 보여줘요. 이거는 스토리를 좀 익히시면 돼요, 애들한테. 자, 이내가 스마트폰에 그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인데 미국에 뭔가를 좀 수출하려고 그래. 근데 그걸 어떻게 데이터를 쓸까? 이거는 무역협회에서 직접적으로 꼭 배우는 겁니다. 보세요. 요즘에 가장 핫한 게 갤럭시 S8이죠. 보면 갤럭시 S8에 대한 검색량이 쭉 나옵니다. 당연히 출시된 그 다음부터 관심량이 쭉 오르겠죠. 그래서 지난 30일로 바꿀게요. 그런데 그 주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수출할 나라는 미국이야. 그러면 여기서 딱 찍으시면 미국이라고 칠 수 있어요. 미국으로 치면 미국이 검사가 돼요. 검색이 돼요. 그러면 지난 30일 동안에 미국에서 이렇게 갤럭시에 대해서 검색량이 나오고 아래쪽에 보면 미국 주마다 검색량이 쭉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가장 갤럭시 에이스에서 관심 있는 주는 뉴멕시코주예요. 그 다음 노스다코다주, 와이오밍 주다. 여기다가 갖다 팔아야겠죠. 여기까지 비교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또 최신폰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LG G6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6 비교로 딱 하면 미국 사람들이 검색한 갤럭시 S8하고 LG G6의 검색량이 딱 나와요. 한눈에 비교되죠.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팔아야 되는 거는 S8이고 G6하면 망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쭉 찍어보면 아까 나왔던 뉴멕시코주에 갖다 팔아야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각 주마다 검색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쓸 수가 있는 게 그냥이야. 이거는 정치하고 상관없는데 지금이 한창 선거철이니까요. 자,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겠죠, 당연히 전 세계로 하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처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해야 되네요. 치면은 기본적인 한 사람에 대한 검색량이 나오고요. 가장 큰 경쟁자인 치면은 두 사람에 대한 게 나오고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면 웹상에서 구글이 다 끌어들이면 구글 검색 로봇이 다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했는지 데이터량이 쭉 나와요. 그러면 역전이 됐다가 근래는 걷김새가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씨가 앞선다. 그러면은 이게 힐러리하고 트럼프에서 맞췄어요.
구글 트렌드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힐러리가 될 거다 그랬는데 구글 검색량 딱 쳤더니 트럼프가 앞섰어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미국 정치학자들은 틀렸다,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맞췄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슈화된 거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다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거를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를 또 찍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관심은 있겠죠. 찍으면 그 사람이 가장 많이 검색된 데가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남도다.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도가 높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구글 트렌드도 그냥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그냥 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어떻게 지금 사람들도 관심이 있고 이거와 다른 거는 또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해볼 수 있는 게 구글 트렌드. 이건 좀 스토리를 입히면 되게 재밌는 수업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봄이잖아요. 그럼 내가 푸드트럭 사장인데 푸드트럭을 어디 가서 팔아야겠냐? 그러면 벚꽃은 지났으니까요. 봄 축제라고 검색을 하면 봄 축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축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딱 찍었더니 지금 부산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검색량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팔아야 되죠? 트럭을 몰고 부산광역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학생들하고 스토리를 입히시면 좀 재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시간 20분 동안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지금이 35분인데 45분까지 10분 좀 쉬었다가 마지막한테 조금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